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 절차에서의 화해계약 체결에 관하여라는 판사님이 쓰신 관제인과의 간담회에서의 발표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절차에서의 화해계약의 의미에 대해서는 화해계약은 이제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다툼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호 양보하여 그 다툼을 마치고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함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7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형계약이죠.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제인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사행위 내지 편파행위를 한 상대방과 사이에 재산 한수 등의 문제에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 등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 강제로 채무자 재산을 회복할 수 있으나 보다 간편한 절차로서 통상 화해계약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492조 제11호는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화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제인은 화해의 경위, 필요성 등을 법원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일정한 범위의 내락을 얻은 다음에 상대방과 교섭하고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첨부하여 화해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재산환가 등에 가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합약서 내지 이행합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파산관제인과 채무자 사이 협상에 의한 임의적 환가 방법이고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함에 있어 비추어 넓은 의미의 화해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해계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파산 절차에서 화해계약은 환가의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파산제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사행위 또는 편파행위 등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규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상대방을 상대로 같은 법 제391조 제 소정의 부인의소 내지는 부인의 청구를 행사하기에 앞서 화해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는 경우나 보험해약 환급금을 환가하는 경우 등에 있어 채무자가 위 재산의 유지를 원하거나 환가 작업이 곤란한 경우, 부동산이 매각 가능성이 낮거나 보험회사인 채권자가 신용제출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처럼 환가에 가름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합약서 내지 이행합약서 등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화해계약 등 임의적인 수단을 통하여 환가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상당수인 반면 부인의 청구 등 강제적인 환가 수단은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모 단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이제 화해 사건이죠. 30-40%가. 부인 청구는 거의 없죠. 저도 지금 부인 청구 전체 환가 사건이 한 6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부인 청구가 지금 딸랑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옛날에는 제가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12건, 물론 그 중에 이제 한 서너 건은 취하됐지만 지는 경우도 좀 있고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부인 청구는 많을 때는 한 15건 정도씩 한 기억도 있는데 최근에는 1년에 한 건 정도. 나머지는 이제 사행위 소송을 채권자가 한 것을 파산관제인이 수개하는 수개 소송은 좀 몇 건 있었습니다만 부인 청구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듯 화해계약의 장점은 무엇인가? 파산 절차에서 화해계약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신속한 파산 절차의 진행을 도모할 수 있죠. 부인권 행사의 경우에 부인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진 사람, 상대방은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이 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항소와 상고까지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적 소요와 비용의 지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개털이면 자력이 없어요. 그럼 집행 가능성이 없죠. 상대방이 이미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라면
저는 이제 항상 다른 관제인들한테 강조할 때 보전 처분 없이 부인 없다. 보전 처분 없이 부인 소송, 부인 청구 내지 부인 소송을 하는 것은 짱구짓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키큰 고생을 해서 휴지 조각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경우 빼니 안 되잖아요. 별도의 조치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결국은 파산재단, 깡통 파산재단을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화해계약은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뿐더러 나아가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통하여 파산재단을 확보할 수 있죠. 매우 유용한 한가 수단이죠. 관제인으로서는. 더 나아가 강제적인 수단이 아닌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절차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산 절차에서 운용되는 화해계약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판사의 시각에서 캐치해낸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제인 혹은 일반인들, 뭐 실무 동사자들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또는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부당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산재단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도 화해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파산재단은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신 재산으로서 파산 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만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금지 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압류금지 재산의 대표적인 게 보험해약 환급금 150만원, 압류 예금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보증금 서울 기준으로 3,700만원이죠. 압류가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도 그렇고 여기 규정을 해놨죠. 면제재산은 이제 뭐 실무상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계비 범위 내 6개월간의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비 범위 지금 현재는 월 185만원 곱하기 6입니다. 6일은요 68에 48, 65, 30 111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 파산 선고 후에 일하는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 발생한 상속소득 그 다음에 뭐 로또 발생한 어떤 우발적인 소득 전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파산재단이 아닌 재산을 대상으로 한 화해계약 시도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현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여 이 급여에 대해 화해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신득대산 내지는 압류금지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이 아니므로 화해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계속적 또 반복적인 성격이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을 권유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한편 배우자 명의 임대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어 채무자의 은닉 가능성 내지는 부부 공동재산인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이 역시 파산재단을 볼 수 없으므로 화해계약을 시도할수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 재산이라고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의 원래 재산이었는데 이사 가면서 배우자 명의로 홀락 바꿔놓은 경우는 당연히 하겠지만 서로 맞벌이를 하면서 뭐 채무자도 사업을 했고 배우자는 그걸 벌어서 어느 정도 임차보증금을 형성을 했고 그 소득에 대해서 형성 경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굳이 뭐 관제인 입장에서도 배우자의 고유재산 별산제 하니까 그걸 인정해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파산 사건에서는 관제인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소명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채무자 재산의 일부가 감류금지 재산 내지는 면제 재산인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후수라는 하여금 산정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인권 행사 요건이 불명확성. 부인권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보이드라 그러죠. 어보이던스. 부인하기 위한 파산 채권자의 권리로서 기존에 형성된 법률 관계를 소급적으로 상실시킴으로 신중한 행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법률의 안정성을 아주 해치죠. 그 수익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믿고 뭘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파산 들어왔다는데 관제인이 이 부인권 행사의 칼날을 썼을 때 황당하겠죠. 자기는 채무자의 그 경제적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뭐 파산을 앞두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거래의 상대방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도 이걸 마구잡이로 행사를 안 합니다. 아주 그 채무자의 친인척, 특수관계인, 그 다음에 채무자가 좀 신용불량이라든가 재무구조가 아주 악화되거나 파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부인권 행사를 하죠. 보겠습니다. 나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파산 채권자가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의 법의 지도이나 정의관념에 비춰 부인권 행사가 될 수 없다. 결국 이제 저울질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원에 가면 이렇게 저울이 있죠. 눈 감은 저울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채권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쪽 사정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뭐 관제인 세미나에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한 재산행위, 처분행위가 사행이라는 이유로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인데 재량 면책을 해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환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재량 면책이 면책, 불허가면 불허가지 뭐 이거 할 수 없다. 저도 지금 이런 비슷한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6년 전에 채무자 그때 파탄 상태는 명확합니다. 2002년도에. 파탄 상태가 명확하니까 가지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2분의 1을 뭐 지방에 있는 거였습니다. 형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채권자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사행위 소송을 하지 못하고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2002년이었고 17년 지났죠. 17년. 근데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2016년,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전에 형이 부동산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럼 관제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그 형한테 이득을 분배받았는지 이런 걸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뭐 채무자의 이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저는 지금 화해계약을 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판사들은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때 이게 과연 사행위가 명백하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화해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좀 이견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일로부터 5년 전에 있은 속칭 카드깡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채무증대 행위임을 이유로 화해계약 체결 신청.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아마 여기서 유래했을 거예요. 옛날에 면책 불허가를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거 다 면책 불허가로 날렸죠. 근데 이제 뭔가 재량 면책을 해주기 위해서 그 대가로 내놓는 뭐 지급 확약이라든가 이행 확약을 통해서 일부 자기의 어떤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책, 재량 면책을 받기 위한 약간 이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 관행이 아마 지속돼서 오다가 이제 엄밀하게는 사실 뭐 환가 사유는 아니죠. 그냥 면책인 면책, 불어가면 불어가지 재량 면책, 재산의 어떤 환가와는 아무런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단정치 어려우나 채무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화해계약 체결을 신청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이제 관제인이 항변입니다. 관제인으로서는 부인권 행사가 요건이 엄격하죠. 해이성을 관제인이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전득자의 악의까지 입증해야 됩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입증하는 것은 사행위하고 똑같죠. 입증이 곤란을 덜고 채무자 측은 환가 금액 중 일부를 감액받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 양보로서 해결될 문제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제인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및 가족들이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면책에 관한 이의신청권 및 면책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관제인이 강력한 거나 글쎄 이게 뭐 강력할까요? 이런 거 실제 신청해본 관제인이 있을까요? 이의신청권 및 면책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권. 사실상 판사가 면책을 했는데 이 관제인이 나서서 이 사람 면책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즉시 항고를 하고 뭐 이의 신청을 하고 글쎄 엄두가 안 나죠 지금. 이거는 뭐 강력한 권한은 아니고 법전의 장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튼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반면 면책에 대해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관제인과 채무자 측의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런 거는 뭐 판사가 나서서 교정해 주는 수밖에 없죠. 결론은 화해계약이 부인권 행사에 있어 불확실한 요건을 감추는 수단이 아니라 부인권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파산재단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해금 산정인데 이게 화해금 산정이 어렵죠. 원칙적으로는 100%다 토해내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뭐 사실 응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압류금지 재산 같은 걸 또 고려합니다. 여기 있죠. 보험 해약 환급금 150만 원. 임차보증금은 서울은 3,7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따른 과밀 억제권력은 3,4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4천을 갖고 있다. 그러면 3,700 빼고 나머지 300만 원만 환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데 넘어갈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요겁니다. 다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면제재산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하여 도입된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바 현재 서울해생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면제재산 결정을 하지 않고 면제재산 범위를 감안하여 환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한 6개월의 생계비 1110만 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화해금을 정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의 약환금이 700만 원 있어요. 환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환가할 수도 있죠. 700 마이너스 150이면 550까지 가능합니다. 그때 이 6개월의 생계비를 또 고려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할 게 없죠, 사실은. 아무튼 이런 걸 전부 고려를 해서 뭐 환가를 잘 하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뭐 지급 확약을 이 당사자인 채무자 내지 뭐 화해계약의 상대방인 그 화해계약 상대방 수익자들 이런 분들이
아주 지급기한이 절차가 엄청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는 뭐 한 2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거를 법원에서는 지체할 때는 파산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뭐 지연이자 그 다음에 2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 기존 납입한 금액은 파산 전에 편입하고 관제인이 그냥 다른 뭐 매각 내지 부인권 행사할 수 있다. 문구를 삽입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이게 돈 없는 사람인데 뭐 저는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다시 또 이거를 뭐 부인권 행사를 하고 이자를 또 징구하는 게 뭐 파산관절이 악덕 추심업자도 아니고 아무리 절차가 뭐 지연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채무자 살리려면 그 이행되는 대로 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계약체 지급기한은 가급적 단기로 정하는 것이 좋죠. 좋죠. 뭐 한 달 내에 딱 단판 승부로 끝내는 게 난데 실제 돈을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돼요. 그게 미치죠. 뭐 어려운데 뭐 1,000만 원을 언제 한두 달 내에 뚝딱 안 되죠. 그거는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죠. 항상 쪼들리는 서민들, 채무자 주위에서 어른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어려운 사람들이죠. 오죽해서 편파변제하고 오죽해서 빼돌릴까라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거 뭐 보험금 참 조금 저거 하려고 막 찾아 쓰고 그쵸? 아웅다웅합니다. 사실은 그런 걸 보면 참 깝깝스러워도 어떻게 이제 법에 정한 절차에대로 뭐 채권자의 그것도 보고 채무자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제인이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화해계약은 상대방이 자발적 이행에 따른 실질적인 파산 재단의 확보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신속한 절차의 진행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산 절차에서 매우 유용하고 탄력적인 환가 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재산환가의 상당 부분이 화해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신중한 운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 내지 부인권 행사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화해계약과 지급기한은 적정한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화해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이를 허가함에 있어서 그 요건 등을 면밀히 살펴 부당한 재산환가나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재산환가라는 사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를 파산관절이 우수성을 따지는 주요 기준으로 삼는 태도 또한 지양될 필요가 있다. 글쎄 이게 이런 거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판사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죠. 파산 채무자의 사회 경제적 재건이라는 도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파산재단에 대한 무조건의 환가가 아닌 적정한 환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재산환가 저는 아주 뭐 소액 사건만 위주로 하는데 짜잘구리하게 하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마치고 이 논문은 뭐 중간중간에 한번 캡처를 해서 필요하면 이제 한번 계속 리바이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정은 감사합니다.